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첫 번째 거래일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올해는 어쩌면 또 반대로 걱정을 안고 2025년을 시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망은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현실에 집중을 해서 하루하루 흐름을 해석을 하고 이에 맞게 투자 전략을 짜는 게 그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서 심정적으로 걱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보면 아직 별다르게 위험 요인이 발견되지는 않는 미국 증시인 것 같아요. 주도주인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또 이 산업을 뒤흔들 만한 어떤 금융 시스템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가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현실에 집중해서 올 한 해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난 그래도 연말에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죠. 특히 강세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좀 있었는데 이 강세 종목군의 조정 형태가 어떤 수준인지 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동향하고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던 위험이 조금 사라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2025년 시작이니까 시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방송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이틀 동안 연말 이틀 동안 저희가 점검하지 않았던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틀간 모두 약세 전환 상태였고요. 사실 우리는 뭐 특별한 강세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소강 상태 정도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하락 압력이 꽤 뚜렷했던 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3일 거래 동안 미국 증시는 그래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3일 연속 하락이라는 비교적 조금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해석했던 거하고 좀 더 다른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또 오늘 아침부터 오늘 첫 거래일부터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미국 증시 이틀 3일간의 흐름들을 쭉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우선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이익 실현이 나타났다. 이게 제가 내릴 수 있는 큰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한 종목이 조금 약하고 약한 종목이 강한 그런 평균 회귀의 현상, 민리버전의 현상이 주로 나타난 종목별 내부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상 의미 있는 위험 시그널이 크게 증폭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큰 결론 속에서 이틀간 연말 미국 증시를 보면서 내린 키워드들은 첫 번째는 강세 종목군 중심의 상대적 약세가 있었다. 그리고 부진 종목군의 상대적 강세가 있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전체로 볼 때 위험 증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키워드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강세 종목군 중심으로 상대적 약세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이틀 동안 아니면 3일이죠. 3일 동안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종목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동안 가장 강한 추세를 보였던 종목들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브로드컴,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우선 브로드컴부터 좀 보게 되면 이틀간 연속해서 약세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확실한 추세 약세, 추세의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옆으로 눕는 이 조정권 범위,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조정이 브로드컴에선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브로드컴만 그랬던 모습은 아니고 팔란티어도 조정폭이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기존에 예상했던 옆으로 눕는다면 누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조정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눕는 정도의 조정이 전개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추가 그러니까 추세적인 아주 의미 있는 위험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큰 폭으로 여기서 약세가 이 정도 수준까지 전개되게 되면 그러면 추세 리스크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추가 약세를 통해서 그냥 정체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형태, 그냥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조정 구간이 확대되는 정도의 추가 연속 약세가 나타난 거지, 상승 구간 자체가 완전히 종료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브로드컴이라 팔란티어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판단이 가능한데요. 테슬라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기존에 아까 봤던 브로드컴이나 팔란티어보다는 이렇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요 플랫한 조정 레벨을 넘어서는 약세가 조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던 이 1년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생각해 봐야 단기의 조정폭이 확대되는 수준이지 이 상승 전체가 깨지는 수준이다 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길게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조금 더 길게 빼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스테이지 1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나긴 고통스러운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스테이지 2 기간에 진입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지 2 구간에 진입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에 이렇게 조정폭이 크게 확대된다고 해서 딱 요 정도 수준에서 테슬라가 스테이지 2가 종료됐다, 본격적인 추세 이탈이다 이렇게까지 볼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서 봤던 브로드컴이나 팔런티어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조금은 더 큰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단기, 중기 추세의 종료, 그래서 일정 수준 조정 구간 진입, 정체 구간 진입 정도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틀, 스테이지 2에 대한 흐름의 변화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외에 이제 지금 뭐 한 세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강했던 세 종목인 거죠. 브로드컴, 팔란티어, 테슬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외에 다른 주도주군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빅테크들도 그냥 별반 큰 변화 없이 연말 이틀의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강세가 나오나 라고 했는데 실패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상승이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면 아마존도 사실은 이런 안정적인 조정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타도 조금은 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리스크가 증가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고 기본적인 이 상승 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에 가장 강했던 애플도 마찬가지 정도의 조정이 한 2, 3일, 3일 정도 연속으로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 뭐 조정이 나타나면서 추세의 변화가 있었다면 요 정도 추세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 이상의 추세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도 전반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을 단기적으로 상실했다라는 부분은 거슬리는 부분이지만 나머지에서 대부분 이어진다라고 볼 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라클도 여전히 안정적인 조정 범위 내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세일스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주도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히 3일 연속으로 약세가 나타나면서 상대적 약세, 절대적 약세가 나타나면서 조정 정체 구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국면 전환으로 판단은 아직 어렵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주도주의 동향 자체는 큰 추세에서의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금리 위험이 축소된 것 같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증시의 오히려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장기금리가 이렇게 단기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이 4.7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전개될 때 위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위험이 왜 위험인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4.7이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이 정도 위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혀 새로운 레벨의 장기금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인 위험으로까지 증폭될 수는 없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험 요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30일 날이죠. 30일 날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장기물 금리를 이렇게 비교적 큰 폭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말일날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단기 상승 기조가 더 확장되는 수준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그저께죠,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약세 요인을 찾자면 굳이 찾자면 소포금리 정도를, 소포금리가 급등한 부분, 이 부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포금리도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급등했다가 다시 빠르게 안정을 찾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금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위험은 사실 더 크게 증폭되고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1년의 단기 상승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 오히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이 장기금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초부터 이렇게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초부터 시장의 내부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지수로 보면은 다우지수,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 약세였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경기 민감주, 금리, 그리고 확산된 주도주 가운데서도 금리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가 상승해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12월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였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다시 아래로 전환되게 되면 확실한 금리의 하락 안정이 있으면 다시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수준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수준에서 지난 말일 이틀 동안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상대적 강세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그런 상대적 강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전통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셌던 섹터가 뭐냐면 에너지 섹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엑슨모빌 가장 셌다고 하는데 이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의 흐름이었지 그 이상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추세가 좋은 섹터 하면 뭐니 해도 은행 섹터잖아요. 근데 은행 섹터도 보시게 되면 JP모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 강세가 2, 3일 정도 나타난 것 같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시그널까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의 상승이 약간 둔감해지면서 지난 말일 동안 경기 민감주,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이게 추세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변화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부 흐름 속에 시장 위험은 아직 제한적이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지난 2, 3일 동안 어찌됐던 주도주를 중심으로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인 약세가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결국은 그냥 상승이 확실히 지난 FOMC 이후에 둔화된 상황은 분명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상승 채널, 요 상승 채널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이다.
여기서 크게 이탈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에서도 그냥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추세 위험이 연말의 기간 동안 본격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서 종목들 봤지만 경기민감주, 금리민감주들이 금리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대표하는 지수가 다우지수나 러셀 2000 지수일 텐데,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분명히 강세였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 전환 이런 시그널들은 없었죠. 러셀 2000 지수가 조금 더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 강세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절대적 강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강세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험 시그널이 크게 증폭되진 않았다. 지수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약했던 지수가 강했지만 이 약했던 지수가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요인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그래도 어찌됐던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일 연속으로 1.5%, 1%, 1%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많이 빠진 거란 말이죠. 3일 동안의 낙폭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진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면 변동성 지수가 최소한 20레벨 이쯤 되겠네요. 20레벨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변동성 지수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변동성 지수는 17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매우 낮은 로우 레벨은 아니에요. 하지만 레벨 자체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시장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연말에 많은 조정이 있었지만 앞에서 봤던 내부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수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락 위험이 본격화되는 연말의 이틀간, 3일간의 약세는 아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1년의 상승 구간이 지난 FOMC 이후로 멈췄고 그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석은 우리가 지난번 FOMC 때 한번 내렸던 해석과 같은 해석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 FOMC 때 긴 음선이 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멈출 수는 있어도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연말까지 연속적인 약세가 있었지만 그 해석 안에 범위 내에 지수는 여전히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연속 FOMC 이후에 급락한 다음에 빠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다시 본격 재상승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는 더 잘한 부분인 것 같고, 결국 FOMC 때 내렸던 해석, 즉 멈출 수는 있어도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이 해석을 계속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흐름이 계속 연말까지 이어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계속 이제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 거다. 저의 의견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흐름을 종합을 해보면 강세 종목군 중심의 조정이 나타난 상황인데 추세에 대한 완전한 이탈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한 위험 증폭 상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냥 1년의 단기 상승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뭐 요 정도 점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앞서 제가 뭐 했지 안 했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역시 우리가 이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결국 연말의 흐름은 약세가 나타난 건 분명하지만 그냥 강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개된 이익 실현의 약세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전에 내렸던 해석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흐름을 봤으니까 오늘 밤 좀 챙겨봐야 되는 체크포인트, 오늘 밤 체크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에는 이제 글로벌 PMI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저의 의견을
저의 생각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요. 당초에는 1월부터는 진짜 PMI가 중요해진다,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해진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는 FOMC가 매파적인 통화정책 전환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12월 초부터 경기민감주, 금리민감주의 상대적 약세가 일단 단기 추세로의 이탈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즉 시장의 중심부에 경기민감주나 금리민감주가 존재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시장을 해석할 때 경기민감주나 금리민감주의 상승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본다면 PMI나 ISM 제조업지수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AI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 두 지석은 거의 관계가 없는데, 그냥 전통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활동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 경기 민감주나 금리 민감주가 우리의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PMI 지수나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할 텐데 지금 약간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밤에 글로벌 PMI 발표가 될 텐데 이게 증시에 주는 영향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발표되는 글로벌 PMI보다는 토요일 밤 12시에 발표되는, 우리 시간 토요일 밤 12시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가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오히려 ISM 지수,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장 입장에서 잠깐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난번 리뷰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했듯이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조건 중에 하나는 미국 외에 다른 지역의 증시가 상승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PMI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쪽의 PMI 개선 추이가 더 우리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요인이다. 우리 시장 입장으로 잠깐 가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중국 PMI 나왔는데 또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주 나쁜 시장은 아니었지만 아주 긍정적인 시장은 될 수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좀 환경적인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뭘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연말에 연속 하락 이후에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지만 우리는 앞서 길게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상승의 범위 내에 있는 멈추는 수준의 지수 조정이고 종목별 조정이라고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체크 포인트는 내가 틀리는 경우로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비교적 더 큰 폭으로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수의 상승 채널이 이탈된다고 한다면, 변동성 지수가 높게 뜬다고 한다면, 그리고 종목들로 보면은 가장 강한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앞서 이렇게 쓱쓱 그려봤던 그 플랫한 안정 조정 레벨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는 앞서 봤던 종목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 그 수준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수준을 이탈하느냐,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부터 이탈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포트폴리오나 전략을 조정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조정폭이 길어지고 조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 시그널까지는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더 큰 하락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그리고 주요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설정해왔던 그냥 안정적인 조정 레벨 이상의 이탈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오늘 체크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목으로 본다면 브로드컴, 팔란티어, 테슬라의 조정 수준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체크 포인트까지 점검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큰 틀에서의 전략 수정 요인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연속 조정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석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조정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전략 수정 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상의 아주 미세한 조정 가능성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어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테슬라의 비중이 만약에 압도적으로 높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소량의 비중 조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단 말일까지 보여주는 흐름으로만 보면 테슬라의 조정이 다른 종목들의 조정보다 좀 크잖아요. 그럼 조정이 크다는 얘기는 조정 기간이 최소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미세한 수준이나마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소량 조절, 미세 조절 요런 거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데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큰 부분이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의 변화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전체는요 그냥 변함없이 연말에서 나온 전략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비중 65에서 70%고요 포트폴리오는 전적으로 미국 주도주, 특히 핵심 주도주겠죠. 브로드컴을 포함한 핵심 주도주,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팔란티어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60에서 65%가 꾸려지는 미국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컨셉의 주식 비중 65에서 70% 전략, 이거 그냥 연말에 가지고 왔던 전략 그대로 가는 건데요. 그거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히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막 다 모여서 또 시장도 좋아지고 우린 더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새해와 여러분의 첫 시작을 겁나 열심히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